글로벌 시장 하면 이분을 빼놓고 절대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과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본부장님 기다렸습니다. 네. 아이, 갑자기. 아니 또 예. 오늘은 네. 더 의미가 있는 게 이제 저희 목요일 가족으로 함께 하시게 되셨잖아요. 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도 본격적으로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럴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투자를 이제 앞으로 계속 오랫동안 하시게 될 거고, 그죠? 주린이 분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른이 되실 거고, 그죠? 네, 되고 싶어요. 예, 당연히 되실 네. 거고. 그래서 그렇다 보면은 이제 하면 할수록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네. 네, 한국만 들여다보면 안 된다. 네. 글로벌로 가야 된다. 제가 펀드를 운영하고 그 헤지 펀드를 시작했었을 때도 고객분들이 한국만 잘 보면 뭐 하냐. 예. 다른 걸 보지 않으면은 돈 안 맡긴다. 뭐 이렇게 되니까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해 드릴 내용도 사실 그래요. 한국 시장이 좋을 겁니다. 좋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근데 아마도 내년 언제쯤 되면 거의 꼭지 가겠죠. 예. 그때부터는 미국 시장을 더 많이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 또 오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저와 함께 네. 글로벌 시장을 열심히 들여다 보시죠. 왜냐하면 네. 제가 또 미국만 보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도 한 3년 살았고, 그렇죠. 예, 싱가포르에서도 3년 살았고, 네. 미국에서는 또 상당히 오래 살았고, 예, 유럽 출장 많이 다녔고 했기 때문에 지금 또 저희가 본부에서는 국가 한 27개를 들여다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네, 다양하게 네. 내용을 좀 앞으로 쭉 꾸준히 함께 넣습니다. 하시는 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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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가 저는 큽니다. 이제 네. 저희 세 명이 이제 목요일 날 3부를 이렇게 고정으로 이끌어갈 맞아요. 네. 멤버인데 사실 저희가 오늘 저녁을 그 김영배 의원하고 같이 그쵸. 저희가 네. 이제 그동안 또 정이 들어서 먹었는데 네. 막 밥 먹으면서 우리 김영배 의원 없어서 너무 허전해요라고 했으면서 또 우리 본부장님 오니까 또 갑자기 표정 바뀌면서 또 너무 지금 밖에 반겨서 계세요? 그래요? 예. 근데 저는 사실 본부장님하고 인연이 깊은 게 또 네. 저희가 같은 회사 다녔어요. 그러셨어요? 네, 제가 이제 아이고. 국내 리서치 있을 때 우리 네. 본부장님이 또 북경 리서치 때 소장님 하셨죠,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조금 개인적인 신분이 있는데 네. 또 친한 만큼 또 그렇죠. 본부장님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내공을 이렇게 쪽쪽 뽑아 먹을 수 있는 맞아요. 호흡이 좋으면 또 예, 이야기들이 그런 방송 한번 쉽게 만들어 나오고. 보겠습니다. 네, 예. 기대가 큽니다. 어렵게 만드시려고 저를. 네. 아니 다들 우리 본부장님 고정이신가요 하시는데 고정 맞습니다. 저 인포맥스 본부장님 모셔왔다고 저 인포맥스 지금 칭찬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네,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지 네. 오늘 본부장님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사실 좀 분량이 좀 돼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오늘 다 풀기엔 너무 아까워.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어차피 본부장님 매주 네. 목요일 날 뵐 거니까 맞아요. 저희가 심도 조금씩 네. 대신 이제 우리가 깊숙하게 그쵸. 저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게 네. 한번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시작을 그러면? 하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예. 자, 오늘 첫 방송이니까 그럼 이제 가장 큰 그림부터 그려야죠. 그렇죠.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경기 회복이다. 그죠? 미국 증시, 미국 경기는 회복 국면으로 넘어갔다. 또 우리나라도 숫자가 정말 좋게 나오죠. 예, 수출 숫자들이 워낙 좋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회복 국면이니까 이럴 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부에서는 뭐 테이퍼링 얘기 많이 하면서 이제 금리 올라갈 거니까 증시가 또 바닥 대비해서 한국 증시도 뭐 거의 한 120% 이상 올랐고 미국 증시도 100%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큰 그림을 그려드릴 부분은 제가 그 유한타증권의 재작년 9월 달에 이제 조인을 하면서 제일 먼저 썼던 리포트가 붐버스트 사이클에 투자를 하자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좀 더 갈 줄 알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버스트가 한번 왔죠. 고점 대비 30% 이상의 하락장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아주 큰 버스트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의 버스트가 일어났고 그 폭락장이 일어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경기 침체에서 경기 회복으로 다시 넘어가기 때문에 리셋이 된 거죠, 사실. 예. 그래서 다시 또 붐버스트 사이클을 시작하는 그런 마인드로서 투자에 임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제 과거의 사이클과 좀 비교를 하면서 도대체 우리는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그렇죠. 중요합니다. 어떤 때와 비교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항상 매니저들은 그런 그 과거의 어떤 추세, 그러니까 역사는 리피트를 한다. 역사는 네, 반복을 한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그 미국 증시의 추이를 놓고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게 이거 지금 경기 민감주가 올해 참 좋았어요. 그리고 가치주들이 상당히 뭐 흔히 말하는 저 PER, 저 PBR 이런 종목들이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고 반대로 나스닥이나 뭐 성장주들의 퍼포먼스는 많이 안 좋았죠. 예. 그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난 한 달 동안의 숫자만 놓고 보더라도 그 나스닥이 한 마이너스 2.37%, 그죠? 연초 대비해서는 플러스이긴 하지만 여기 나와 있듯이 7% 정도밖에 상승을 못했어요. 반면에 다우존스는 경기 민감주라든지 산업재, 뭐 가치주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죠.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아마 보잉일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그죠? 산업재라고 얘기합니다. 네, 퍼포먼스가 중소형주를 빼놓고는 가장 좋았죠. 그래서 가치주들의 어떤 퍼포먼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 타이밍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치주를 다 사야 되냐. 성장주 다 팔아야 되냐. 뭐 이런 질문들을 계속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보여드리면 사실 그거 너무 구분하지 말자. 예. 성장주든 가치주든 경기 민감주든 배당주든 결국 저평가되어 있으면 올라간다. 어떤 식으로 그 분석하는 게 중요한지가 사실 관건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그 표 잠깐 보여주시면 지금 이제 한 달 수익률은 조금 이렇게 엇갈리는데 네. 1년, 3년 이렇게 보면은 네. 그러네요. 예, 차이 결과적으로는 별로 예, 없죠. 비슷해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순서 문제. 네가 먼저 가냐, 내가 먼저 갈래. 뭐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보면은 과거에 이제 조금 이따가 사이클들을 보여드릴 텐데 옛날에는 너무 확연했어요. 그냥 성장주 몰빵 아니면 가치주 몰빵 아니면 그 다음에 왔던 지난 11년 사이클이 두 개를 잘 섞어서 그래도 성장주가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사실 정답은 없어요.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 정확한 정답은 없는데 그걸 판단하는 어떤 툴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우선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하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가파르기가 빠르게 올라갔었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나스닥이 꺾이기 시작하거나 좀 부러지기 시작했던 때가 이 작년 9월달, 10월달 이때예요. 그러네요. 이때도 이제 금리가 올라갈 걸 걱정을 했고 또 금리가 올라가면은 성장주는 퍼포먼스가 나빠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W형자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W형자의 조정이 첫 번째 바닥보다 두 번째 바닥이 높았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이 시장을 들여다봤었을 때 나스닥의 펀더멘탈이 워낙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펀더멘탈 쫓아갑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또 올라갔고 그리고 나서 또 최근에 또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니까 또 W자를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올라갔는데 이 고점을 뚫기는 뚫었습니다. 근데 많이 뚫지는 못했죠. 그리고 또다시 최근에는 조정을 받았고 그렇지만 여기 고점이 이 저점이 이 저점하고 비슷한 모습. 네. 그리고 다시 또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여기서 우리가 또 들여다보는 거는 나스닥의 펀더멘털은 어떠냐. 좋다 아직도. 예, 그래서 우리가 성장주를 다 버리고 가치주로만 다 몰빵을 할 수는 없다. 죄송합니다. 자꾸 단어가 좀 몰빵이라고 해서 아무튼 다 이쪽으로 쏠림 현상을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우존스는 정말 퍼포먼스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지난 몇 년간은 보면은 그 상승의 어떤 추세 자체도 이렇게 굉장히 평평하잖아요. 그 조정까지 받았다가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꾸준히 올라가는. 지금 연초 대비해서 한 13% 정도 상승을 했고
그럼 이걸 1년으로 잡으면 25%가 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죠. 그래서 이제 또 가치주와 산업재 이런 비중이 높은 다우존스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확실하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지수에서 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가장 쉽게 보는 게 중소형주입니다. 그렇죠. 중소형주들의 퍼포먼스가 좋아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아주 잘 나가는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그죠? 밑단에 있는 기업들까지도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올해를 놓고 보면 연초 대비해서 벌써 27%나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가 회복하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리고 이거를 러셀 2000이 아니라 러셀 1000으로 봐도 뭐 비슷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실질적으로 성장주냐 가치주냐 뭐 이걸 다 떠나서 어쨌든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거의 결론은 차트로서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테이블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이게 지금 사이클 5, 6, 7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이클이 이게 1960년부터 지금까지 경기 확장 사이클이 7번 있었어요. 예. 보통 짧게는 2년, 길게는 뭐 11년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경기 확장 사이클이라는 건 뭐냐면 항상 어느 시점에서 경기가 리세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의 정의는 마이너스 성장률. 예. 그걸 이제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지나고 나서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이게 이제 경기 확장으로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1960년부터 지금까지 7차례나 있었는데 항상 침체에서 회복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시장은 물론 회복되기 전부터 상승을 해요, 보통. 왜냐하면 부양책이 막 들어가니까. 원래 시장은 미리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경기 침체였다고 우리 다 얘기하잖아요. 뭐 엄청난 마이너스 성장률 작년에. 네. 그리고 올해 아마 4월부터 플러스 전환일 거예요. YY로. 자, 그러면 그때부터의 이 경기 확장으로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몇 년 갈 거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이클은 과거에 아주 옛날 거 말고 최근에 있었던 3번의 사이클을 보면서 얘기를 좀 하자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 보면 5번째 사이클이 언제부터 언제냐면 1991년 3월부터 2000년 초까지입니다. 근데 2000년 초 하면 기억나시는 게 있죠? 닷컴 버블 붕괴. 그렇죠. IT 호황. 예, IT 버블 붕괴가 버블 붕괴. 정확하게 2000년 초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닷컴 버블 구간.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서 회복으로 넘어갔고 그리고 끝까지 간 게 다 닷컴 버블 쪽. 그러다 보니까 S&P의 상승은 300%였는데 그죠? 네. 나스닥의 상승은 자그마치 1050%였죠. 그리고 상승 구간이 9년이나 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높았다가 하향 안정됐었고요. 미 연준도 뭐 계속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뭐 하면서 안정적으로 유지를 시켰고 또 경제 성장률은 9년간 연 4% 정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리고 생산성이라고 합니다. 이건 레이버 프로덕티비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생산성이 높아졌냐 봤을 때 연간 단위로 매년 2.3%씩 좋아졌던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5번째 사이클은 닷컴 버블. 그러면 이제 6번째 사이클은 뭐였냐? 2001년부터 2007년까지예요. 근데 이때는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나라가 상승장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2003년부터 2008년까지였나요? 거의 5년 가까이, 4년 반 동안 코스피가 자그마치 300% 올라가는,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이게 왜 그랬냐면 그때가 산업재 버블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회사들 중에서 뭐 반도체도 있었고 산업재, 그러니까 조선, 철강, 화학, 기계 다 들어간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모든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다 상승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보다는 한국이 훨씬 좋았던 시기예요. 근데 어쨌든 미국으로 놓고 보면은 그때 상승폭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한 번 더 부러졌었고요. 왜냐하면 9.12 사태가 터지면서 네. 또 한 번 또 부러졌었고
그리고 나서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서 경기 확장으로 넘어가고 나서 고점까지의 상승폭은 6년 동안 겨우 S&P가 45%, 그다음에 나스닥은 72%입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연간 단위로 10% 정도는 상승을 한 거죠. 뭐 10%좀 모자라는 정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보시면은 성장률이 4%대에서 3%대로 떨어지죠. 보시면 4, 3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근데 대신에 생산성은 계속 좋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이게 바로 이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금융위기. 예. 그래서 부동산 가격 폭락, 서브프라임 사태, 건설이 엄청나게 허랑이었다가 이제 거의 폭삭 내려앉았었죠. 그때 제 기억으로는 나스닥이 거의 한 70% 가까이 빠졌고, S&P가 거의 60% 가까이 빠졌을걸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대폭락장이 왔었습니다. 자, 그렇게 세게 오고 나니까 7번째 사이클은 정말 길게 꾸준히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였냐? 2009년 5월부터 2020년 초 코로나19 터지기 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긴 기간이었고 11년이었고요. S&P가 400% 상승을 했고 나스닥이 그거에 1.5배 정도 넘는 677% 상승을 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전 사이클들보다는 확실히 S&P도 많이 상승을 했죠. 이때도 가치주, 성장주 뭐 이런 큰 맥락으로 보기보다는 어쨌든 대부분의 지수가 아주 골디락스 구간에 안정적으로 상승을 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 11년 동안에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인플레이션이 2%, 그 다음에 성장은 GDP 성장률은 2%. 그러니까 너무나 안정적으로 너무 주식 투자하기 좋은 그런 어떤 구간이 계속 이어졌었고 생산성 증가율은 연 1.5% 정도가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을 놓고 지금은 이제부터는 도대체 5번째하고 비슷할 거야, 6번째하고 비슷할 거야, 7번째하고 비슷할 거야 잘 모르는 거죠. 네. 그렇지만 하나는 알 수 있겠죠. 여기 보면 짧았던 게 6년이고 길었던 게 11년이잖아요. 그럼 몇 년 갈지는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인 거죠. 그래서 다들 너무 지금 테이퍼링 때문에 팔자 이 얘기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 예, 좀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일시적으로는 조정은 받을 수 있으나 그게 큰 그림에서는 약간의 리플 현상이지 약간 그냥 통 한번 동전이 떨어져서 이렇게 약간의 좀 영향이지 엄청나게 큰 웨이브가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걱정할 정도는 네. 아니고 일시적인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제가 한 말씀 더 덧붙이자면 사실 이제 이 경기 확장 사이클의 끝 무렵에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기준금리의 고점하고 사실 좀 맞물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5번째 사이클의 2000년대 초는 기준금리가 그 당시 6.5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10년 동안 이른바 그러니까. IT 호황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려도 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6.5까지 갔다가 이제 2000년부터 우리가 그때 기억나는 게 뭐 밀레니엄 버그 뭐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2000년 1월 1일이 되면 ATM기가 막 돈을 뱉어낸다 막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해서 그 전까지 좋았다가 결국은 6.5% 기준금리가 이제 부담을 줬고 그렇죠. 그다음에 2008년도 뭐 미국의 금융이 나타날 때 그때는 또 기준금리에 상당히 5.25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렇죠. 여기 다 나와 예. 있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통화 정책을 오래 본 사람으로서 아까 붐앤버스트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이 버블을 만들고 또 버블을 껐던 장본인이었던 그렇죠. 것 같은데 지금 아직 기준금리가 올라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제 인상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벌써 이제 사이클의 종료를 얘기한다. 이건 너무 빠르죠. 이른 거고 아직도 사실은 많이 남은 거죠, 진짜. 한참 남은 거죠. 예. 예, 그걸 또 보여드릴 거예요. 얼마나 더 남았는지 미국 시장이. 근데 어쨌든 그 7번째 사이클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듯이 금리가 2.5%까지. 예. 사실 어쨌든 꼭지가 점점 낮아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도 아직 0%입니다. 그죠? 네. 언제 꼭지가 될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거고 그쯤 됐었을 때가 증시의 꼭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 차트가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보여드렸던 건데 이게 참 좋은 차트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부러지는 강도 그리고 어떻게 부러질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5번째 사이클이 왼쪽에 있는 빨간 동그라미예요.
저 때가 이제 닷컴 버블인데 이 지수는 뭐냐면 CRB 인덱스라고 해서 원자재 원자재. 가격 지수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CRB가 왼쪽 끝에 보시면은 닷컴 버블이 막 만들어질 때 얼마에 있었죠? 겨우 100입니다. 그죠? 100. 굉장히 낮았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였냐면 당연히 닷컴 버블이죠. 왜냐하면 원자재나 중간재들의 가격은 많이 안 올랐으니까 그럼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기보다는 당연히 끝쪽에 있는 IT 쪽이라든지 성장주들이 마진이 엄청나게 좋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2000년에는 많이 떨어졌지만 1997년, 98 요때는 거의 나스닥의 ROE가 20% 넘게까지 올라갔었어요. 예, 그러면서 엄청난 마진을 만들어냈었던 때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성장주 위주로 투자가 제일 좋았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나스닥이 1050%나 올랐고 S&P는 겨우 300%밖에 못 올랐던 거죠. 거의 네. 3배 이상 올라갔던. 그리고 진짜 마지막에는 정말 거의 다 미쳐버렸죠. 그냥 뭐 별의별 예, 종목을 다 투자를 했었고 실적이 있던 말든 상관이 없었던 시대.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낮게 유지가 됐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6번째 사이클은 뭐였냐? 정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산업재 버블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차, 화정, 뭐 네. 조선, 철강 이런 게 어떤 겁니까? 이게 다 건설 쪽에 들어가고 막 실어 날라야 되고 엄청나게 무겁고 막 헤비한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IT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산업재 버블이라고 해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했었고 이때가 유가 170달러 막 그죠?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원자재 전체로 봤었을 때 이 CRB 인덱스가 자그마치 480. 그러니까 IT 닷컴 버블의 거의 5배 수준. 예, 그러면 당연히 이건 부러지죠. 왜 부러지냐? 제조업들은 못 버티죠. 예, 원자재 가격이 저렇게 많이 올라가면 코스트가 왕창 늘어나니까. 그죠?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게 금융 위기랑 연결이 됐던 거죠. 왜냐하면 그걸 끌어올렸던 거는 결국은 부동산 경기였으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은 당연히 엄청난 원자재를 소모를 하죠. 예. 또 실어 날라야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동산 경기가 끝 하니까 바로 폭락이 나오는 거였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7번째, 제일 최근에 있었던 이 11년의 구간. 참 감사하게도 보시면은 원자재 가격이 다시 한번 올라가긴 했었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언제 올라간 거냐면 중국이 너무 공급 과잉을 만들었었을 때. 그래서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중국의 공급 과잉이 해소되는데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은 쭉 하향 안정화가 된 거죠. 그래서 쭉 내려와서 거의 200 밑으로 내려앉죠. 그 코로나가 터지니까 거의 100종 근처까지 닷컴 버블 시기까지도 갑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왔어요. 자, 그래서 딱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이 파란 밴드인데 밴드의 딱 고점에 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은 이 차트가 요 산업재 버블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렇게 위로 치고 올라가냐. 아니면 요 닷컴 버블 때까지 확 떨어지느냐. 아, 이거 되게 흥미롭다. 중요하네요. 네. 지금이 딱 중요한 예. 시점이네요.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골디락스처럼 이렇게 200에서 기느냐. 이게 딱 그게 앞으로 얼마나 오래 갈지, 얼마나 세게 거품이 만들어질지, 요 답을 해주는 거죠. 지금 이제 그래서 그 답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떤 걸까요? 정답은 없어요, 사실. 잠깐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 그래서 굉장히 제가 예민하게 네. 이 CRB 인덱스를 계속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유가가 사실 조금 기분이 안 좋긴 해요. 유가가 최근에 자꾸 올라가고 그렇죠. 있으니까 또 170달러 가버리면 이거는 요 산업재 버블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장주 다 버리고 그냥 산업재 뭐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자재 관련주들 뭐 저 PBR이라고 얘기하는 뭐 아니면 뭐 가치주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건설 경기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걸 사고 거품이 왕창 앞으로 2년 일어날 걸 갖다 예상해서 거기에서 수익 왕창 내고 그리고 다 던져.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예. 시그널 체크를 수시로 해야겠네요. 네, 계속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계속 요즘에 보고 있는 게 유가. 유가가 맞아요. 왜 저렇게 자꾸 세지 이런 좀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본부장님은 그 CRB 지수를 통해서 아주 정말 직관적으로 이
과거 사이클을 비교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저기에 또 숨어 있는 함의는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숨어져 그렇죠. 있고 그 인플레이션이 과연 중앙은행이 용인할 정도의 수준인가 아니면 용인하기 어려워서 긴축의 칼날을 세게 갈 것이냐 그렇죠. 그거하고 좀 연결되지 않을까 맞아요. 싶거든요. 자, 저는 이제 감으로는 어떠냐면요. 골디락스 구간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세요, 지금. 예. 대신에 산업재 버블하고는 비교할 정도는 아니고요, 전혀. 그리고 닷컴 버블보다는 당연히 훨씬 세고요. 제가 볼 때는 요번 사이클은 산업재 버블 시기와 골디락스 구간의 사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산업재 버블이 아까 6년이었고, 네. 그죠? 골디락스 구간이 11년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 즉, 한 7년? 8년 정도 갈 수 있는 사이클 정도 나올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대신에 만약에 원자재 가격이 요때처럼 여섯 번째 사이클처럼 이렇게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버리면 네. 그때는 저는 굉장히 빨리 주식을 어느 시점에서 다 털어야 되는지를 타이밍을 잡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네. 요 기울기 가지고는 아직은 또 요 수준 가지고는 아직은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세게 들어와서 우리가 다 산업재나 중간재나 뭐 원자재만 사고 끝내자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세긴 좀 세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사실 이제 예전에는 이 유가 원유의 비중이나 영향력이 이제 워낙 컸기 때문에 아까 그 전 차트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CRB 인덱스 이퀄 약간 유가를 프락시로 좀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이제 채팅창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유가는 사실 예전하고는 다르게 뭐 흔히 말하는 그 쉐일 오일도 있고 해서 약간 공급 차원에서의 효율성 때문에 아무리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유가 상승은 이전만큼 막 150불 이렇게 갈 것 같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가만 봐서는 생각보다 안 오를 수 있는데 요즘에 보면 원자재 가격이 유가뿐만 아니라 다 오르고 있으니까 뭐 지금 뭐 목재도 오르고 뭐 그렇죠. 철근도 없고 그래서 유가 하나로만 보기에는 조금은 제가 맞아요. 봤을 때는 다른 것도 같이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게 드네요. 이 CRB 인덱스인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 CRB 인덱스가 지금 200을 넘어섰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과거의 평균보다는 올라갔죠. 네. 예,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이 파란 손 위에 꼭지에 와 있으니까 이게 뚫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여기서 안정을 찾는지 유가만 봐야 되는 건 아니고 네. CRB 인덱스를 매일같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확연하게 이렇게 올라서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때 원자재나 산업재를 다 몰빵 투자하셔도 돼요. 제가 볼 때는. 예. 아니면 지금은 반반, 뭐 아니면 성장주 7, 가치주 3, 뭐 산업재 3, 4, 뭐 이 정도 요렇게 가져가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제가 지금 이번에 오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옛날보다는 좀 세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차트에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골디락스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하향 안정화를 11년 최근까지 더하면 거의 12, 3년이잖아요. 이렇게 길게 유지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공급 과잉이 해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때 너무 이때 이 2010년, 11년 이때가 너무 중국에서 공급 과잉을 왕창 늘려버렸었기 때문에 그때가 경기 부양을 한답시고 뭐 엄청나게 철강 회사들 많이 만들었고 조선 회사들 많이 만들었고 뭐 우리나라 경쟁하는 회사들이 다 들어왔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오랜 기간이 나타났던 거고 이제부터는 뭐 사실 중국에서 요즘에 뭐 조선사든 뭐 철강사든 망할 건 망했고 요즘에 또 생산을 갖다가 좀 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탄소 배출과 연결이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때 이 골디락스 구간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좀 세게 들어온다. 그 숫자가 사실 여기서 나오죠. PC 프라이스 인덱스를 보시면은 지금 코어가 3.1%까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간 거는 전 사이클하고 완전히 틀리죠. 사실. 그죠? 전 사이클에도 코어 인플레이션이 거의 뭐 3% 이 수준까지 가는데 얼마가 걸렸냐면 2년 걸렸어요. 전사 약간.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1년도 안 걸렸잖아요. 한 달, 2달 이 얘기잖아요. 경기 회복은 넘어가고. 그러니까 더 센 거는 맞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인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성장주 위주로 투자만 하면 안 되는. 그죠? 예.
자, 근데 재밌는 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그때와 비교했었을 때 정말 금리가 낮아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을 세게 봐야 됩니다. 주식은 훨씬 더 많이 갈 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이 노란 선은요. 10년짜리의 미국 US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인데 좀 많이 올라서 2012년 사이클 아까 고점이었던 요거 요때죠. 여기. 네. 예, 이때하고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예,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것은 이 10년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10년 국채 금리. 예. 실질금리라고 우리가 실질 금리라고 얘기를 하죠. 보시면 여기 바닥에 있다가 확 올라가서 여기까지 갔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확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네. 예.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채권이 엄청나게 오버밸류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 포트폴리오에 채권 제로입니다. 네. 그 싫고 싶지도 않고 싫기가 굉장히 좀 짜증스러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아니 예, 마이너스 그잖아요. 예, 운영하는 사람이 마이너스인데 거기다 돈을 집어넣어야 되냐? 이건 좀 사실 좀 예, 부담스럽거든요. 물론 이 숫자가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간다. 그러면 굉장히 크게 부러지는 시장이 나올 거예요. 증시가 폭락하는 시장이 나올 겁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이 인플레이션을 뺀 숫자가 이렇게 옆으로 기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주식을 좋게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왜 저렇게 금리가 낮게 유지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이게 참 중국도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미 연준도 지금 쓰고 있는 방법인데 실질적으로 금리를 안 건드리고 금리를 건드리기 너무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그냥 이 리버스 리포를 사용해서 네.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확 뺐다가 다시 집어넣었다가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는 것 같으니까 이 과잉 유동성이 굉장히 많다고 판단을 했고 미 연준이 그래서 보시면은 갑자기 이렇게 예, 자그마치 550조의 네. 자금을 회수를 한 거죠. 리버스 리포를 사용해서. 사실 중국을 보시면은 중국이 금리를 잘 안 건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이 리버스 리포를 가지고 자금을 뺐다가 넣었다가 하면서 이 과잉 유동성을 회수하거나 아니면 유동성이 필요할 때 집어넣거나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지금 미 연준도 보여주고 있고 중국의 인민은행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 주식은 이걸 가지고 유동성을 컨트롤하다 보니까 이런 숫자, 이 지금 낮은 마이너스의 채권 금리가 유지가 된다면 계속 주식은 좋게 보셔야죠. 그래서 이게 뭔가 바뀌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주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실 타이밍도 아니고 아직 고점은 한참 멀었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 질문 하나 있는데 네. 아까 이제 그 전 차트 한번 좀 보여주시면 네. 지금 이제 저 위쪽에 있는 거는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해가지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 반영된 인플레이션의 기대값이거든요. 그래서 그 명목 국채하고 물가연동 국채의 차이에서 우리가 기대 인플레이션 값을 뽑아내는 건데 저게 좀 높은 수준인 거고 아래쪽 금리 실질 금리 그래서 명목 국채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뺀 부분인데 저게 지금 낮으니까 주식을 계속 투자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절대 금리 수준이 올라가는 거.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지금 물가 상승률이 미국 같은 경우에 지난달에 CPI가 뭐 4.2% 나왔잖아요. 네. 얘가 떨어지면 네. 그렇죠? 네. 그럼 실질 금리가 이제 올라가겠죠. 그냥 올라가겠죠. 금리 수준이 네. 유지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두 개의 국면에서도 좀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실질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물가가 떨어져서 실질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죠. 명목 금리가 올라가면서 실질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혹시 어느 쪽의 상황이 더 위험하다고 보시는지? 당연히 금리가 올라갔을 때죠. 네.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이게 실질 금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계산을 할 때 주식의 적정 가치를 구할 때는 그러니까 실질 금리를 가지고 하지 않죠. 네. 명목 금리를 가지고 적정 가치를 구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서 이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은 상당히 좋을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위에 있는 이 브레이크 이븐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은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모습이 훨씬 더 좋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자재 사이클이 안 나오겠죠. 그리고 오히려 뭐 골디락스 구간의 사이클이 나오면 그렇죠. 그럼 주식은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또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정확하게 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실질 금리가 죄송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겠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지금은 일시적으로 확 올라가는데 이게 워낙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 펜탑 디맨드라고 해서 여태까지 막 수요가 필요했던 건데 지금 막혀 있었으니까 레스토랑도 안 갔고 돌아다니지도 않았고 여행도 안 했고 뭐 아무튼 그랬다 보니까 이제 그게 확 올라오는 것들이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했지만 네. 사실 정말로 공급 과잉 부분이 다 해소가 됐느냐 아니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이 끝났느냐라고 봤었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어떤 모습에서 나오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4주 평균 실업자 청구권자 수가 있는데 이게 코로나19 터지기 전이 21만 명이에요. 근데 지금 46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2배가 넘는 수준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고 또 요즘에 보면 이제 테이블이라고 해서 미국의 그 레스토랑 예약률 네. 거의 코로나 터지기 전에 90%까지 회복했어요. 그렇죠. 근데 왜 이 실업 청구권자 수가 이렇게 높을까?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9월 달까지는 돈이 나오니까 일을 안 한다. 네. 맞아요. 그 부분도 되게 예. 많이 작용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다 자동화를 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전만큼 커피숍을 가거나 예. 레스토랑을 가시면은요. 요즘에는 물론 종업원들이 있지만 다 눌러요. 그렇죠. 예. 뭐 맥도날드든 어디든 간에 빠르니까. 예. 네. 그래야지만 운영이 되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잡이 막 늘어나느냐? 아니에요. 또 일부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기는 지금 자료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 보세요. 이게 9인 숫자입니다. 9인 숫자. 네. 9인 숫자가 지금 역대 최고다. 그러니까 직장을 오프닝이 되고 있는 게 제일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그냥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까 그 말이 맞으려면 그러니까 지금 9월 달까지 돈이 나오고 있으니까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일을 할 수 있다. 소득이 늘어난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글쎄요. 보시죠. 닷컴 버블 터졌을 때 여기 2000년이에요. 그죠? 그리고 요때 보시면은 산업재 버블 터졌을 때요. 구인 광고가 엄청나게 많았을 때잖아요. 네. 더 많아졌어요, 지금. 그죠? 그때 수준의 몇 배입니까, 도대체? 1.5배잖아요. 800만. 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직장 수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오픈이 된 거 많다. 근데 왜 실업률은 안 떨어지죠? 결국은 직장은 많은데 그것을 다 필랍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장은 많이 오픈이 되고 있으나 있지만 의지를 가지고 들어갈 사람들은 아니면 인구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은 인구도 늘어났고 네. 그 다음에 그 구직을 여기에 지금 오픈이 되고 있는 자체가 사실은 하이엔드 쪽도 많다라는 거죠. 이걸 충족시킬 만한 인력이 없다는 없는 말씀이시네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직장 수는 계속 늘었어요. 그죠? 그런데 실업률은 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들 그냥 핑계거리인 것 같아요. 9월 달까지는 돈이 나오기 때문에 일을 안 한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변했다. 뭐 저희 자식 세대는 저희 아들도 대학생이지만 우리가 대학생일 때 영어 배웠잖아요, 그죠? 예, 거의 영어가 제일 중요했죠.
그렇죠. 걔네들은 자기네들의 랭귀지가 있죠. 다 코딩 배워요. 코딩. 그만큼 그게 4차 산업혁명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왜 코딩이 중요하죠? 4차 산업혁명이 뭐죠? 4차 산업혁명이란 전부 다 AI,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크런칭 뭐 이쪽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자율주행도 뭐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직장을 구하려면 그 코딩을 모르고는 안 된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영어를 안 배우면 안 된다. 와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은 엄청나게 이게 바뀌고 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앞에서 뭐 CRB 지수 얘기하다가 이제 조금 고용적으로 네. 넘어왔는데 네. 참고로 지금 좀 전에 발표됐던 실업수당은 지금 30만 명대 네. 처음으로 이제 위기에 나온 것 같은데 네. 40 미치겠죠? 네, 40만 건 이하로. 네. 근데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이제 경제가 좋아져도 옛날처럼 실업률 안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실업률이 말씀인가요? 떨어지던 네, 안 떨어지던 결국은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지 않을 거다. 한정적일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는 그래서 인플레가 생각보다 오기 떨어진다는 어려울 거다. 그 얘기인 거죠, 네. 지금. 그러니까 인플레가 지금 세게 나왔어요. 3%대. 근데 제가 볼 때는 골디락스 구간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네. 2%대 인플레이션. 그게 사실 다시 또 아주 오랜 기간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실 그 요즘 연준 멤버들이 얘기하는 큰 맥락이거든요. 네. 지금 나타나는 물가의 앙등은 일시적이다. 뭐 기저효과에 의해서 그리고 연준 지금 그 연준이 아니죠. 지금 이제 그 옐런 재무장관님께서도 장관님. 네. 올해 연말까지는 물가가 꽤 높을 거야. 네. 하지만 내년 가면 다시 떨어져. 왜냐하면 이제 구조적인 뭔가 이 물가를 낮추는 맞아요. 그런 압력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아마 지금 같은 네. 그 맥락에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실업률 추이를 보고 비교를 해보시면 답이 나오는데요. 자, 닷컴 버블 붕괴 시기 때의 실업률이 보시면 4%대. 그렇죠? 그다음에 산업재 버블 붕괴 시기 때가 5%가 안 되죠. 지금 현재 6%대라는 거죠. 아마 여기까지 떨어질 겁니다. 네. 예,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보고 비교를 하면서 판단을 하자라는 거가 되겠고요. 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죠. 예, 그래서 그래요? 네. 네. 그 지금 이제 큰 그림을 아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5번째 사이클이냐 6번째 사이클이냐 7번째 사이클이냐 정답은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자재 가격 CRB 인덱스를 보면서 판단하자.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가능성은 뭘로 판단을 하느냐면 결국 소득이 늘어나야 된다. 예,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아까 지금 비용의 증가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이 다 얘기했잖아요. 그게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거. 네. 그렇지만 그게 오랫동안 유지되려면 소비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 소비의 드라이버가 뭐냐? 소득. 그죠? 임금 상승률, 실업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태까지 쭉 말씀드렸던 내용은 그래 좋아지고 있어. 그건 인정하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프레셔가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옛날처럼 임금 상승률이 막 6%대 나오고 막 그 노동 참여율이 막 67%대까지 올라가고 막 이런 현상은 거리가 멀다. 자, 그렇다면 소비 증가율이 매년 아무리 높아봐야 3, 4%. 네. 그러면 결국 인플레이션도 거기에 맞춰서 옛날에는 2%대 안정적이라면 한 2.5% 정도? 뭐 이 정도로 올라갈 수는 있으나 그게 막 4%, 5%까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되기는 어렵다. 네.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중앙은행을 보면은 적응이 안 되는 게 원래 중앙은행 역할은 인플레이션 파이터거든요. 근데 요즘은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아니라 올리려고 뭐라고 하잖아.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려고 하는 막 부추기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구조적인 어려워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어렵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이제 시장은 당장 물가 지표가 올라오니까 연준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틀리는 거 아니야? 정말 구조적인 인플레 오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우려들 좀 하고 있죠, 시장이 그렇죠. 지금. 예. 그래서 산업재해 버블에 투자를 할지, 예, 아니면 골디락스에 투자를 할지는 본인이 잘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다. 아니 잠깐만 답을 좀 내주셔야지. 제가 잘 판단을 하고 시청자분들이 잘 판단하시겠지만 좀 길잡이가 또 돼주셔야 아, 되니까요. 물론요. 그쵸? 네. 예, 제가 볼 때는 중간이다. 아, 중간이다. 예, 그래서 예. 성장주 비중도 많이 가져가시고, 네. 예, 이 산업재 비중도 가져가시고, 또 중요한 것은 고점이 되려면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네. 주식 투자는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요걸로 결론을 내릴게요. 오늘 뭐 좋습니다. 시간 많이 네, 갔으니까. 여기까지. 네네. 결국은 이제 여태까지 쭉 들여다봤던 거는 시장이 좀 오랫동안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그 기간이 어떻게 될지는 결국 원자재 가격이나 인플레이션 가지고 판단을 하자. 네. 자, 근데 인플레이션이나 금리를 가지고 판단을 할 때 펀더멘탈이 어떤 뒷받침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과거에 2006년도에 시장이 2년 안에 부러질 거야 얘기할 수 있었고, 또 98년도에 IMF 위기 터지고 나서 2000년 닷컴 버블 붕괴가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소를 보면 결국은 펀더멘탈이 뒷받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97년도에 거의 나스닥의 ROE가 고점이었어요. 98년, 99년, 2000년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시장은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부러질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였고, 네. 마찬가지로 그 2006년이 사실 ROE가 제일 높았어요. 근데 2007년, 2008년 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2008년까지 가니까 부러질 거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여기 나와 있듯이 다우존스, 나스닥의 상승 여력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요. 아직도 ROE가 엄청나게 높은 수준에서 나오고 있어요. 다우가 24.6, 나스닥이 23.5. 엄청난 거죠. 물론 여기서 만약 원자재 가격이 왕창 올라가서 ROE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 미국 증시가 앞으로 1년 동안 다우,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인 다우, 그 다음에 성장주인 나스닥, 이 두 개가 다 20% 이상의 상승 여력이 나온다. 라는 것은 지금은 주식을 파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나와 있죠. 지금 16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 정말 이럴 때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이 영업 마진율이 역대 최고치를 뚫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차트를 보시면 이게 사실 정말 대단한, 이 정도면 시장은 정말 한참 더 올라가야 된다. 그러게요.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것만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네. 자, 이게 이제 추세적 주기라는 건데, 과거에 1800년대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S&P를 놓고 도대체 얼마의 긴 기간 동안에 상승을 했고 어느 정도 폭으로 올라갔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걸 또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저희는 갭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고점 ROE에서 고점 그 금리를 뺀 숫자, 이걸 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가 1888년부터 1906년까지예요. 몇 년? 18년입니다. 이때의 갭이 굉장히 낮았어요. 2.9%밖에 안 됩니다. ROE 빼기 금리가. 근데 보시면 상승폭이 그래서 가장 낮았죠. 얼마? 135%입니다. 자, 그 다음이 이게 이제 대공황이 일어나기 전에 확 올라갔었을 때 보시면은 얼마 올라갔죠? 250% 올랐어요. 그럼 135 곱하기 2 하면 사실 270 정도 나오잖아요. 네. 2배 정도는 안 되지만 어쨌든 2배 가까이 올랐어요. 네, 아주 짧은 기간 8년 동안입니다. 근데 이때가 사실 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냐면 갭 분석을 하면 갭이 7.6% 확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그래서 확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세 번째 언제였냐? 1949년부터 1968년. 저는 이때하고 지금을 많이 비교하고 있어요, 사실. 네. 이때가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보시면은 250% 곱하기 2 하면 얼마죠? 500이죠. 그렇죠. 또 2배예요. 19년입니다. 이때는 갭이 떨어졌는데도 그렇게 됐었어요. 자, 그리고 제일 최근에 있었던 게 1982년부터 2000년입니다. 얼마죠? 1000% 넘어가죠. 그죠? 1000%가 넘어가요. 네. 자, 500 곱하기 2 하면 1000. 넘어가죠. 네. 그죠? 근데 왜 이게 1350이나 나왔냐? 이게 바로 닷컴 버블이었어요. 그 아까 1050%나 오른 게 나스닥이었잖아요. 네네. S&P는 320%. 그러니까 사실 그 엑스트라 300%가 너무 많이 나왔던 거죠. 그러면 이제 요번 사이클은 2009년부터 시작했는데 몇 년이죠? 지금 12년 됐어요. 근데 얼마나 올랐다고요? 500% 올랐어요. 여기서 끝날까요? 아직 갈 길이. 그러게요. 사실 1000이 곱하기 2 하면 2000이잖아요. 네. 뭐 그것도 모르겠고 어쨌든 1000보다 높을 것 같아요. 아하. 그러면 지금부터 얼마나 더 올라야 되죠? 한참 남았는데요. 100%도 올라야죠. 네. 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에 네. S&P는 100% 오를 수도 있다.
이제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냐라고 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심플하게 놓고 보면 사실 주가라는 거는 기업의 이익, 미래의 기업의 이익을 그 금리라는 할인 변수로 할인화시키는 작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여기 말하는 갭이 결국은 그 영업이익하고 금리 차이기 때문에 이게 크면 클수록 사실상 주가가 좀 더 상승할 여력이 높아야죠. 많은데 지금 보니까 그 사주기 때 그때 갭이 11%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지금 18%나 그러니까요. 되는데요. 1.5배잖아요. 네, 근데 아직은 주가 상승은 그거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이런 논리로 보면은 아직도 주가 상승이 한참 갈 게 남았죠. 한참 많이 남았다라는 이제 어떤 논리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예, 상당히 저는 뭐 설득력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과거의 이제 상황을 비춰서 현재 상황을 진단해보고 앞으로 미래가 어떨지 정리해보는 시간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가족으로서는 처음 시작을 함께 했는데 너무 유익하고 어떤 기준점 마련을 제대로 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준비해 주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하나하나 또 꼼꼼하게 풀어가야 하다 보니까 매주 이제 할 거니까 네, 네. 매주 만날 거니까요. 가장 먼저 큰 그림 그려놓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부터 네. 종목이나 뭐 업종 세세하게 그려가는 해야죠. 걸로. 네, 오늘 일단 밑그림 너무 크게 네. 크게 잘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 네. 진짜 이 목요일 야식 시장 코너 기다려 주셔야 되는 게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다음 주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쵸, 네, 그쵸. 이제 다음 주는 이 기대하고 뭐 있어요. 국가별 또 섹터 맞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어떤 걸 투자해야 될지 나오니까 네. 아 다음 주가 저는 벌써 그렇죠. 기다려집니다. 사실 본부장님 아니면 이렇게 다양한 시장을 또 품어서 제대로 설명해 주실 분이 없으실 것 같아서 더 기대가 된다는 말씀을 감사합니다. 드리면서 이제 슬슬 3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보신 자료를 좀 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본부장님께서 준비하신 자료는 저희 항상 올려놓는 더보기 링크 자료실 게시판에 자료가 올라가 있거든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우리 시장의 향방을 잡아갈 또 하나의 변수죠. 글로벌 이슈 함께 봤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